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빚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빚이 일부 탕감되거나 안타깝게 집을 잃는 경우, 이게 세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미국 국세청 IRS의 간행물 4681호입니다. 개인 납세자를 위한 부채 탕감, 주택 압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세금 처리 지침이죠. 네,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힘드셨거나 부동산 관련 문제 겪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빚이 중이면, 그러니까 탕감되면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아, 빚이 줄었는데 소득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여러 예외나 제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언제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또 주택 압류 같은 상황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원칙부터 확실히 하죠. 갚아야 할 돈보다 적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 그 차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 빚이 있는데 채권자랑 합의해서 $400만 갚기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600, 이게 이제 탕감된 부채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채권자가 Form 1099C라는 서류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서류가 바로 당신의 빚 얼마가 탕감되었습니다 라고 IRS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 받으시면 이거 혹시 세금 내야 하나? 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소득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외가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그 비탕감이 사실상 선물이나 상속 같은 거라면 소득으로 안 봐요. 아, 선물이나 상속. 네. 그리고 특정 학자금 대출 탕감도 비과세될 수 있는데요. 특히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탕감된 특정 학자금 대출은 소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2025년까지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빚이 원래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면 탕감되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예외에 해당 안 되더라도 탕감된 빚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외 규정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바로 파산, 뱅크럽시 상태거나 지급불능, 인솔번시 상태일 때입니다. 파산이랑 지급불능요? 네, 법원의 파산 절차 타이틀 11 안에서 빚이 탕감되면 그건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급불능 상태는 뭐냐면요. 빚 탕감 받기 직전에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 F&B보다 갚아야 할 총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해요. 아,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 그렇죠. 이 경우에는 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그 금액, 즉 지급불능 금액 한도 내에서만 탕감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복잡하네요. 주택 관련해서는 좀 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서요? 적격 주거지 부채 탕감 제외. 네, 그게 바로 QPRIY,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규정인데요. 본인이 실제로 사는 주택, 그러니까 주 거주지를 구매하거나 짓거나 또는 크게 고치기 위해서 빌린 모기지 부채가 탕감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얼마나 제외되나요? 이게 꽤 큰데요. 결혼해서 합산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만 까지 탕감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와, $75만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QPRA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 탕감에만 적용됩니다. 아, 굶어 안 남았네요. 네, 맞아요. 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개인들의 재정 계획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네요. 만료된다니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군요. 근데 이렇게 제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영향은 없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산, 지급불능, QPRI 같은 규정으로 탕감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그 대가로 특정 세금 속성이라는 걸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세금 속성이요? 그건 뭔가요?
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 같은 걸 미리 당겨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업 손실이 나서 쌓아둔 순영업 손실 NOL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의 세금 계산 기준 금액 데이시스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장 세금은 안 내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당장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요. 만약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결국 집이 넘어가거나 다른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 이런 건 세법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세법에서는 이런 주택 압류, foreclosure나 재산 몰수, repossession을 해당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매각이요? 내가 판 게 아닌데도요? 네,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간주해요. 그래서 자산을 얼마에 매각했는지, amount realized랑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즉 조정된 세무상 기준가액, adjusted basis를 비교해서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바로 그 빚이 상환 청구 가능 부채, recourse debt인지 아니면 상환 청구 불가능 부채, non-recourse debt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환 청구 가능, 불가능. 그것도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환 청구 가능 부채는 빚이 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값이 내가 빌린 돈보다 낮아서 은행이 집을 가져가도 남은 빚이 있잖아요. 그 남은 빚에 대해서 은행이 계속 저한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변제 책임이 남는 빚입니다. 아, 집을 넘겨도 빚이 남는 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집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각으로 처리해서 양도소득 손실을 계산하고요. 만약 은행이 남은 빚까지 탕감해줬다면 그 탕감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한 부채 탕감 소득으로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환 청구 불가능 부채는요? 상환 청구 불가능 부채는 빚이 그 집 자체에만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집을 가져가는 걸로 만족해야 하고 설사 집값이 빚보다 낮더라도 저한테 와서 더 갚으라고 할 수 없어요. 추가적인 개인 책임이 없는 거죠. 아, 집만 넘기면 끝나는 거군요. 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부채 탕감 소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남은 부채 총액 전체가 매각 가격이 되어서 양도소득이나 손실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세금 계산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차이네요. 위콜스냐 넌위콜스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어벤더먼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요. 특히 non-recourse 부채가 걸린 자산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바로 매각으로 간주돼서 남은 부채 전액이 실현 금액 amount realized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해도요? 네, 리콜스 부채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포기 시점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압류 절차가 완료될 때 과세 문제가 생기고 만약 그때 빚이 탕감되면 또 탕감 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빚이 줄거나 재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폼 1990-C를 받았다면 더더욱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개념들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실제 개개인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 삼아 본인 상황을 파악하시되 최종적인 세금 신고나 결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복잡한 세금 규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걸 넘어서요. 혹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채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어떤 자산을 먼저 처리할지 같은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